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고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저희 부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서울 강남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회사 다니며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1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처음에는 몇 년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손자, 손녀 얼굴을 1년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였죠. 여보, 우리도 이제 아이들 곁으로 가면 어떨까? 아내가 먼저 꺼낸 말이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 넘어 낳은 아들이라 더 애지중지했거든요. 그 아이 곁에서 손자, 손녀들 돌봐주며 진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집도 사야 하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제 퇴직금과 아내 연금만으로는 버텨내기 어려웠어요. 그때 떠올린 게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그때 12억 정도였거든요. 30년 전에 2억에 산 집이 12억이 된 거예요. 6배나 오른 셈이죠. 이 집 팔아서 미국에 가서 집 사면 되지 않을까?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정말 될까? 미국 집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부동산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 근처라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들었거든요. 마침 아들이 소개해준 한국인 부동산 중개인도 있었어요. 김 실장이라는 분이었는데 20년 넘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분들 부동산 거래를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박 사장님, 요즘이 기회예요. 집값이 좀 조정받긴 했지만 곧 다시 오를 겁니다. 특히 한국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는 안전해요. 서로 도와주며 살 수 있고요. 김 실장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으면 언어 문제도 덜하고 한국 음식점이나 마트도 있을 테니까요. 집을 보러 갔을 때도 만족스러웠어요. 3베드룸에 2욕실 작은 정원까지 있는 단독주택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평생 아파트만 살았는데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설레기도 했고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8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11억 정도죠. 강남 아파트 파신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정도는 현금으로 남겠네요. 그 돈으로 당분간 생활하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팔아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거나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35년간 회사 격리부를 하면서 숫자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계산해 보니 충분히 가능했어요. 한국 집을 내놓은 건 2021년 봄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였죠. 며칠 만에 매도자가 나타났고 12억 3천만 원에 성사됐어요. 생각보다 높은 가격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이 정도면 미국 가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정점이었어요. 저희는 모르고 있었지만요. 2021년 여름에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시원한 바람은 지금도 기억해요. 아들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뛰어와 안겼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빠, 엄마, 이제 정말 가족이 다 함께 사는 거네요. 아들의 그 말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가족이 최고구나 싶었죠. 새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면서도 신이 났어요. 마당에 작은 레몬나무도 있고 장미 몇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었거든요. 아내가 여보, 여기서 텃밭이라도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첫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자 손녀들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고 주말에는 같이 공원에 가서 놀고 한국 음식 해서 먹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아들 내외도 저희가 아이들을 봐주니까 한결 여유로워 보였고요. 김 실장님도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적응 잘 되세요?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김 실장님은 다행이네요. 그 동네 집값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022년 들어서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거든요. 여보, 이게 얼마야? 연간 2만 달러가 넘었어요. 한국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한국에서 살 때 관리비, 재산세 다 합쳐도 월 3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그것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김 실장님이 세금이 좀 있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여보, 이러면 우리 1억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저도 다시 계산해 봤지만 생각보다 빠듯했어요. 게다가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만 1,000달러가 나왔고 지붕 일부가 새서 또 몇천 달러가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던 일들을 여기서는 직접 해결해야 했거든요. 이상하네. 집값이 오른다더니 왜 이렇게 팔리는 집이 많지? 산책하다 보면 포세일 팻말이 붙은 집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웃집 김씨 부부를 만났을 때였어요. 저희보다 2년 먼저 이사 와서 살던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사 간다고 인사를 왔어요. 아, 어디로 이사 가세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네? 왜요? 김씨 아저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산지 3년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팔아도 대출금도 못 갚고 그렇다고 계속 살기엔 세금이랑 유지비가 너무 비싸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30% 떨어졌다고요? 그럼 우리 집도?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시세를 찾아봤는데 정말 김씨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우리 동네 집값이 2021년 대비 25%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80만 달러에 산 우리 집이 이제 6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3억 정도 손해를 본 셈이었죠.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내도 충격받은 얼굴로 물어봤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김 실장님한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때부터 밤잠을 제대로 못 이뤘어요.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왔거든요. 집을 팔자니 3억 손해, 안 팔자니 매년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더 큰 문제는 한국 부동산 시장도 같이 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희가 12억에 판 강남 아파트가 이제 9억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같은 집을 다시 살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내가 자꾸 한숨을 쉬면서 물어봤어요. 저도 모르겠었어요. 분명히 계산상으로는 맞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신호는 많았어요. 김 실장님이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할 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산다는 건 그만큼 팔려고 내놓는 집도 많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조정받긴 했지만이라고 할 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얼마나 조정받았는지 언제까지 떨어질 건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가장 큰 실수는 미국 부동산 시장을 한국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땅이 좁으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미국은 땅이 넓어서 상황이 다르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 집값도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였어요. 언어 문제도 컸어요. 계약서를 영어로 받았는데 한국어 번역본은 간단한 요약만 있었어요. 중요한 조항들, 예를 들어 재산세가 매년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지역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2023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집값은 더 떨어지고 저희 같은 현금 구매자들도 버티기 힘들어졌어요. 매년 나가는 고정비가 3만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여보, 이러다가 우리 가진 돈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내 계산이 맞았어요. 이 속도로 나가면 2에서 3년 안에 바닥이 날 거였어요. 그렇다고 일을 할 수도 없는 나이고 언어도 안 되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들한테 상황을 얘기했을 때 아들도 놀랐어요.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도 모기지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들고 저희까지 책임질 여력은 없다는 거였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한국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사정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은 말이야 투자가 아니라 그냥 사는 곳이야.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지. 그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정말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집을 투자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또 사서 또 팔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집은 원래 사는 곳이에요.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잠자고 추억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런 본질을 잊고 돈만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다행히 집을 아직 팔지는 않았어요. 팔면 큰 손해니까요. 대신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선 집 일부를 룸메이트한테 빌려줘요. 한 달에 1,000달러 정도 받는데 그 돈으로 세금이랑 유지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어색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젊은 한국 유학생인데 예의도 바르고 깨끗하게 써요. 아내는 근처 한국 식당에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내 나이에 무슨 설거지냐고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막상 해보니 할만하다고 해요. 시간당 15달러 받으니까 한 달에 700에서 8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저도 근처 한국 마트에서 계산 일을 도와드려요. 35년간 격리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서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을만하다며 중요한 일도 맡겨주세요. 손자 손녀들도 이제는 저희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해요. 예전처럼 비싼 선물은 못 사줘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마당에서 같이 텃밭 가꾸고 한국 요리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값 시세 확인하느라 매일 인터넷 들어가고 언제 팔지 고민하느라 잠 못 이루고 그런 일이 없어졌거든요. 이제는 그냥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아내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우울해하고 한국 돌아가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여기도 나쁘지 않네라고 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고요. 여보, 그래도 우리 손해 많이 봤잖아. 가끔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돈은 손해봤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 정말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손자 손녀 얼굴 보는 게 전부였는데 지금은 매일 봐요. 아들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며느리도 저희를 친부모처럼 편하게 대해줘요. 물론 후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부동산만 믿고 무작정 온 게 잘못이었죠. 시장 상황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김 실장님 말만 듣고 결정한 것도 성급했고요. 특히 언어 문제를 너무 쉽게 본 것 같아요.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와보니 아들도 본인 일이 바빠서 저희까지 일일이 도와주기 어렵더라고요.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 같은 건 결국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르다는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좁아서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는 추세지만 미국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경기에 따라 등락이 심하거든요. 실리콘밸리 근처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랬어요. 테크 업계가 불황이면 그 지역 집값도 같이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2022년부터 테크 기업들이 대량 해고하기 시작하면서 집값도 같이 폭락한 거예요. 지금 우리 집 시세는 50만 달러 정도예요. 80만 달러에 사서 30만 달러 손해 본 셈이죠. 한국 돈으로 4억 가까이 날린 거예요. 평생 모은 돈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니까 아프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선 집을 팔 생각은 당분간 없어요. 지금 팔면 너무 큰 손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버텨볼 생각이에요. 다행히 대출이 없어서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은 없거든요. 둘째, 수입원을 다양화했어요. 룸렌트 안에 파트타임, 제 마트 일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0달러 정도는 벌어요. 생활비 전부는 안 되지만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거든요. 셋째,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외식하거나 비싼 물건 사지 않고 가능한 한 절약하며 살고 있어요.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집값 오르내리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어차피 당분간 팔 생각도 없고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요. 집은 투자가 아니라 보금자리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동네 한국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서 서로 위로도 되고 정보도 나누고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서 뭔가 배우는 것 같아요.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도 보고 나름대로 교육적 효과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들도 처음에는 미안해했어요. 아빠, 제가 괜한 걸 권한 것 같아서. 하지만 저희가 괜찮다, 우리가 결정한 일이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편하게 지내요. 대신 가끔 생활비 보태주거나 장 받아주는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마당에서 한국 채소 기르는 거예요. 상추, 깻잎, 고추 같은 거 심어서 키우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아내랑 같이 하니까 더 좋고요. 수확한 채소로 김치도 담그고 된장찌개도 끓여 먹어요.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영어 클래스를 하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마트에서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고요. 건강 관리도 신경 쓰고 있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돌고 마당에서 텃밭 가꾸는 것도 운동이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혈압도 좀 안정됐어요. 가끔 한국 친구들하고 화상통화를 하면 거기서 뭐하고 사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산다고 대답해요. 돈은 많이 잃었지만 가족은 얻었다고.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아들 가족과 1년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것도 2에서 3일 있다가 가면 끝이고. 하지만 지금은 매일 봐요.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주고 손녀가 그림 그려서 보여주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말 소중해요. 며느리하고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친딸처럼 편하게 지내요. 제가 아이들 봐주니까 며느리도 한결 여유가 생겼고 가끔 저희 건강 챙겨주기도 하고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만나서 안부 묻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매주 저녁을 같이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들 집에 가서 저녁 함께하고 또 한 번은 저희 집으로 와서 제가 해준 한국 음식 먹고 가고. 이런 일상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2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적금 이자나 받아먹는 것보다 지금 이 생활이 훨씬 풍요롭다고 생각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빠듯해요.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하죠. 한국 갈 때도 항공료 아껴서 가장 싼 표 사고 쇼핑도 많이 못하고. 하지만 그런 게 꼭 불행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검소하게 사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돈 쓸 곳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확실히 구분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사고 싶으면 그냥 샀는데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정말 필요한 건지 꼭 지금 사야 하는 건지.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니까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만 하게 되더라고요. 임펄스 BUYING램은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것만 신중하게 사니까 후회하는 일도 없고요. 아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게 낙이었는데 지금은 세일하는 마트에서 장 보는 것도 재미있어 해요. 어머, 이거 반값이네. 오늘 특가 품목이 뭐가 있나, 이런 식으로 알뜰하게 사는 재미를 발견한 거죠. 요리도 더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비싼 재료 써서 대충 만들어도 맛있었는데 지금은 저렴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려고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서 새로운 레시피도 배우고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도 시도해보고. 이런 변화들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삶이 더 알차고 의미 있어진 것 같거든요. 돈 많을 때는 그냥 사서 해결했던 것들을 이제는 직접 해보니까 성취감도 있고 새로운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마트 일이야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름 보람이 있어요. 손님들한테 도움도 되고 제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어디서 사요? 저거는 어떻게 써요?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때 정말 뿌듯해요. 사장님도 저를 신뢰해 주셔서 중요한 일들도 맡겨주세요. 재고 관리라든지 새로 들어온 상품 검수라든지. 35년간 회사 다니면서 쌓은 경험이 여기서도 통하더라고요. 가끔 한국 친구들이 거기서 그런 일까지 해야 하냐고 걱정해 주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죠.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집값 시세나 확인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전하고 건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립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저희 힘으로 생활할 수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자립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큰 실수는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30년간 집값 상승만 경험했으니까 미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더라고요. 오르면 언젠가는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언젠가는 올라가고. 그게 시장의 이치인데 우리는 오를 때만 생각하고 내릴 때는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건 투자할 때는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돈을 거의 다 집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생활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였어요. 만약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글쎄요. 아마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왔더라도 임대로 살았을 거예요. 집을 사려면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뒀을 거고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와버린 마당에. 그래서 지금은 현실에 적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다행히 건강하고 가족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으니까 살만해요.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에요. 어제는 손자가 할아버지, 나 커서 할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게 있나 봐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뭉클해져요. 비록 돈은 많이 잃었지만 손자, 손녀들한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요.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하려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짜 사랑을 주는 할아버지 말이에요. 아내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울기도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한국 마트에서 재료 사다가 뚝딱뚝딱 만들어내요.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라고 칭찬해주면 아내 얼굴이 환해져요. 그런 작은 인정과 사랑이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거더라고요. 이제는 이곳이 정말 우리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늙어가고 여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마당에 레몬나무도 이제 제법 크고 아내가 심은 한국 채소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해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팔 생각도 없고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요. 대신 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들이 더 소중해졌어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큰 돈도 잃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 집값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만들어가는 추억이 더 중요하다는 것. 투자 수익도 좋지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 이런 깨달음들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돈은 잃었지만 인생의 지혜는 얻었다고 할까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도 들어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테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우지 않아요. 가족이 있고 서로 돕고 살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적응할 수 있어요. 인간은 참 질긴 동물이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부엌에서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거실에서는 손자, 손녀들이 숙제를 하고 있어요. 곧 아들이 퇴근해서 같이 저녁을 먹을 거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해요. 집값은 떨어졌지만 우리 집의 진짜 가치는 오히려 올라간 것 같아요. 가족의 사랑과 웃음으로 채워진 이 집이 12억짜리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값진 보금자리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